이분은 산업금속 섹터로 국한해가지고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요즘 보면 철, 구리, 마그네슘, 알루미늄, 망간, 코발트, 니켈 같은 산업금속들 가격이 이제 글로벌 경제하고 증시에 영향이 큰데요. 이 전반적인 어떤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가격 동향은 지난해 1분기 때 중국이 코로나19의 그런 발생을 제일 먼저 알렸을 때 사실 급락을 했다가 2020년 2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동향들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아니면 이제부터 저희가 산업금속 섹터를 볼 때 조금 과거의 메커니즘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산업금속,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50% 이상의 산업금속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불황이거나 경기가 안 좋으면 산업금속 가격이 좋게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금속 가격들이 중국은 1분기를 피크로 해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산업금속 가격들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게 저희가 좀 약간 올해부터는 좀 메커니즘 쪽에서 좀 많은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위안화 환율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아직까지는 최대 소비국입니다. 그래서 과거라고 하면 중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역내에 철강이든 산업금속이든 시멘트든 다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된 재화들을 밖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중국은 항상 위안화를 약세로 보냈습니다. 그럼 위안화 약세 이퀄 산업금속 최대 소비국의 구매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금속 가격은 약세가 됐었는데, 올해는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계속 강세입니다. 저희 원화 환율이 약세를 보일 때도 위안화는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의 이 통화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중국이 올해부터는 이 산업금속 전반적으로 공급직 개혁을 하고 역내 재고가 상당히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 디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약세로 보내는 흐름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위안화 강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위안화 강세라고 하는 방향성, 아니면 중국 제14차 5개년 기획하에서의 내부 대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결국 위안화 강세는 산업금속 섹터의 장기 강세, 하방 경직성을 강화해주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는 저는 주식시장과 산업금속 섹터의 방향성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과거 한 10년, 20년 동안은 산업금속 섹터라고 하면 MSCI EM, 신흥시장 주가지수와 상당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까지는 중국이 MSCI EM에서는 가장 큰 비중이었다 보니까 한국이나 중국이 좋으면 산업금속도 좋고 아니면 나쁘면 산업금속이 나빴는데, 올해 MSCI E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세를 보여왔는데 산업금속 섹터는 강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오히려 MSCI EM보다는 MSCI DM이라든가 아니면 MSCI ACWI라고 하는 전 세계 주가 지수와 다시 연동하기 시작을 하는 첫 번째 해가 올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의 전망을 보게 되면 이 산업금속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 아니면 전통 인프라 투자에 투입되던 원료들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장기 수요라고 하는 말은 전기차, 태양광, 풍력, ESS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들어가게 되고, 과거 20년 동안 수요가 역성장했던 선진 시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올라온다라고 보면 이제부터 산업금속 섹터를 보실 때는 단순하게 중국만의 논리로 보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미국이라든가 선진 시장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면 산업금속 섹터만큼은 그래도 상당히 단단하게 하방 경직성을 방어하면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MSCI EM이 이제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이고 DM은 이제 선진국 시장을 맞습니다. 말씀하는데, 앞으로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신흥국 시장 비중,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게 절대적이었는데 갈수록 선진국 시장 비중이 커져간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이른바 산업금속 섹터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지켜주는 요인이다. 맞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도 기존에 사실상 목표했던 2.7조 달러는 아니긴 하지만 1.2조 달러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내년부터 8년 동안 이제 집행이 되게 될 거고, 전통 인프라든
아니면 신재생 인프라든 계속 선진국 주도의 모멘텀을 좀 더해 준다라고 보면 중국의 수요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둔화되는 구간에서도 이들의 수요가 밑에서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막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마그네슘이 부족해가지고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마그네슘 부족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들 공급망 이슈랑 관련이 될 거고 저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와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가 선진국만의 사실상 목표가 아니라 뭐 최근에는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를 했고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 중국이 시진핑의 입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가 제시가 되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는 석탄 의존도가 높거나 아니면 전력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금속 생산업들에 대해서 당연히 생산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도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약 80% 가까이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77만 톤 정도를 공급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 전력난 때문에 생산을 규제를 할 수밖에 없으면 저희가 전력난이 예상이 되는 내년도 1분기까지는 이런 부분들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좀 부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 정도에는 마그네슘 부족 이런 게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결국 이제 중국 최대 생산국이 결국 중국이라고 보면 중국의 생산과 사실상 맞물려서 움직이겠죠. 결국 중국은 올해 철강이든 아니면 전해 알루미늄이든 아니면 마그네슘이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산 자체를 지난해보다는 좀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탄소 중립의 목표, 각 성마다 사실상은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산을 규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석탄 가격이 워낙 급등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전력 부족이 사실상 겨울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전력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생산을 제한한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정상화될 수 있는 구간은 내년도 4월 이후에 비수기는 돼야지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내년도 이제 중국의 생산 목표 자체가 다시 또 제시되는 시기가 뭐 내년도 한 2분기 이후다라고 보면 생산이 다시 또 정상화되는 시기도 내년도 2분기부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산업금속 섹터 보니까 중국의 비중이 큰데 뭐 반도체라든지 또 2차 전지 또 뭐 자동차 이런 모든 데 들어가는 이런 소재들이 네. 산업금속 소재들이 결국 중국산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전력난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뭐 우리 모든 그 중요한 산업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힘든데 결국은 뭐 해결책이 뭘까요? 중국에만 계속 의존해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급선 다변화가 가장 큰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나와서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사실상 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이런 중간재를 만들거나 아니면 산업금속을 이제 재련하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공급선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중국에만 사실상 80% 이상의 공급을 맡겨놓게 되면 중국의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아니면 이런 전력난 이슈와 맞물려서 단기적으로 사실상은 이런 빈번한 그런 부족 현상들 자체가 사실상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선 다변화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위원님은 산업금속 중에서도 이제 닥터코프라고 불리는 이 구리를 중시하는데요. 네. 이 구리 가격 전망은 어떤가요? 최근에 뭐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재상승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던데요. 네, 올해 구리 가격이 2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올해 5월 달에 이제 구리 가격이 톤당 1,750달러까지 기록을 한 다음에 가격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저희가 3분기까지는 계속 9,000달러를 바닥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달에 또 구리 가격이 한번 또 가파르게 튀어서 3개월 선도 가격 기준으로는 1,450달러 5월 달보다는 가격이 낮긴 했지만 실제로 현물 가격 기준으로는 11,5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현물 가격 기준으로 보면 10월 달에 기록했던 가격이 사상 최고치였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약간 쉬고 있는 이유가 중국 정부가 재련소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원료 석탄 가격에 대해서 개입에 들어오면서
10월 달에 가파르게 산업금속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 석탄 가격이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또 뒤로 좀 물러나 있긴 한데 그 올해 연말과 내년도 1분기까지는 전력난 자체를 100% 해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면 중국 중심의 생산 규제는 내년도 1분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또 보통 계절적으로 1분기까지는 중국이라든가 주요 소비국들이 내년도 성수기에 사용할 물량들을 재고를 비축하는 시기인데 이 기간에 생산은 위축되는데 재고는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가라든가 에너지 섹터는 내년도 1분기까지만 사실상 강세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반면에 산업금속, 특히 구리 가격이라든가 산업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1분기까지는 공급 규제 때문에 강세를 가져가고 2분기에는 1분기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 리스타킹이라고 하는 재고 비축이 2분기까지 이연이 되면서 재고 감소세를 이끌어내면서 가격 상승세가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 전망에서 철광석 가격하고 또 제철 산업의 실적도 좀 궁금한데요. 네. 중국의 감산 정책의 혜택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국내 제철 산업들.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속될 것인가? 중국의 감산 정책. 적어도 내년까지는 좀 계속된다고 봐도 될까요? 뭐 장기적으로 중국의 정책은 이미 이제는 뭐 디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하겠다, 철강 제품을 밖으로 많이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올해부터는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뭐 장기적으로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때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는 이 철강 산업들이 과연 올해 3분기만큼 실적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구간이 분명히 4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서 수요 전망은 약간 다시 또 둔화가 됐는데 또 철광석 가격이든 석탄 가격이든 약간 빠지면서 3분기만큼 철강 기업들이 실적을 낼 만한 그런 P 곱하기 Q의 그런 확장 자체를 못 만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의견들 자체가 우세하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내년도에 한번 다시 또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철광석 가격이 왜 빠졌고 철강 제품 가격이 왜 빠졌느냐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철광석 가격이 빠졌던 게 단순히 중국이라고 하는 최대 소비국의 수요가 나빠서 철광석 가격이 올해 톤당 250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90달러대, 80달러대까지 빠졌느냐라고 보면 그것보다는 중국 당국이 철강 산업들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생산 규제를 했던 게 철광석 가격을 뺐던 가장 큰 요인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중국의 철강 재고는 계속 저는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과 내년도 연초까지도 중국은 철강, 조광 생산 규제를 계속 하게 되면 내년도 연초에는 중국의 철강 열연이라든가 아니면 철근 재고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될 텐데 요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내년도 2분기 이후에 성수기로 가면서 철강 가격이 저는 타이트한 철강 제품의 재고 때문에 철강 가격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구간에 철강 가격뿐만 아니라 철광석 가격도 한번 다시 또 한시적으로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만 보신다라고 보면 4분기는 아직은 좀 의구심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도 연초 가셔서 중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재고들 계속 검토하시면서 철강 제품 가격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국내 제철 산업들의 어떤 내년도 2022년의 실적 전망은 맑음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저는 사실상은 산업을 보는 애널리스트는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완전 네거티브도 아니고 완전 포지티브도 아닌 그냥 중립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산업금속 분야에 투자를 할 때 뭐 투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까지 감안해 가지고 어떤 가장 좋은 투자처, 또 가장 뭐 좋은 투자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결국 ETF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구리 선물 관련된 ETF. 근데 구리만 보면 구리의 변동성 하나로 세상 봐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시장에 상장된 금속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해놓은 이제 파생형 ETF들 투자해볼 만할 것 같고요. 대표적인 ETF로는 미국에 상장된 DBB라고 하는 인베스코 DB 베이스 메탈 펀드라고 하는 ETF가 있고요. 국내에는 타이거 금속 선물 ETF가
ETF가 대표적인 이제 산업금속들 포트폴리오를 해서 여러 가지 산업금속들을 같이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뭐 이런 파생형 ETF가 좀 나는 투자하기에는 좀 껄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금속 광산 기업들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는 사실상 금속 광산 기업들이 크게는 없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금속 광산 기업들 XME라고 하는 ETF가 있고요. 그리고 또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금속 광산 기업들 대상으로 주식형 ETF인 PICK라고 하는 ETF도 좀 투자해 보실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화두라면 이제 탄소 중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에너지라든지 산업금속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기름이라든지 천연가스, 석탄은 화석 연료니까 친환경은 아니고 또 산업금속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채굴하는 과정에서 탄소 발생이 많은데 이런 걸 감안할 때 탄소 중립 화두하고 약간 역의 관계에 있는 이런 에너지, 산업금속 섹터의 미래가 어떨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원자재를 4가지 섹터로 나눠서 보게 된다면 뭐 에너지, 산업금속, 기금속, 농산물을 들 수가 있는데 그 글로벌 경기의 방향성을 이제 끌어가는 원자재는 경기 민감 원자재 2가지 섹터밖에 없습니다. 네.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섹터 중에서 저는 향후 2050년을 목표로 보신다라고 보면 산업금속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래가 밝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당연히 석탄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그런 기후 변화 그런 회의에서도 석탄을 좀 퇴출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처럼 석탄의 수요는 가장 빠르게 사실상 줄어드는 영역이 될 것 같고 석유와 가스를 나눠봤을 때도 사실상 조금 약간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기차, 태양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전기차가 많아지게 되고 수소차가 많아지게 되면 원유라고 하는 수요는 저희가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서 일부 이제는 수요가 회복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매년마다 수요가 계속 가파르게 늘어나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수요라는 그림에서 원유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향후 30년 뒤에 신재생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이 전기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원료는 가스라고 보면 가스는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사실상 피크아웃 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 한 20년 동안은 수요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원자재 섹터입니다. 그래서 좀 가장 좋게 보는 원자재 섹터는 구리를 포함한 산업금속 섹터가 이제 미래에는 과거의 원유가 사실상은 좀 받던 그런 대접을 좀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섹터 내에서는 석탄보다는 석유일 거고 석유보다는 가스가 이제부터는 에너지 섹터를 좀 당분간 에너지 섹터를 이끌어가는 자산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금속 중에서 구리 같은 이런 부분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 필요하니까 네. 가격이 올라갈 건 분명한데 다만 이제 채굴 과정에서 광산에서의 어떤 이런 탄소 발생량에 대한 압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하면은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비용의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죠. 최근에 뭐 저희가 탄소 중립 이야기도 하지만 ESG라고 하는 컨셉들이 나오면서 그 글로벌 광산 기업이든 아니면 뭐 굴뚝 산업들이든 다들 ESG를 무시할 수 없고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결국 광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결국 광산에서 사용하는 저희가 100톤짜리 트럭들 이제는 뭐 디젤이라든가 석유에서 나오는 원료를 넣는 게 아니라 전기 트럭을 사용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하게 된다면 비용이 사실상 올라가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산업금속 생산 원가에서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로 작용하게 되겠죠. 네. 자산 시장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도 에너지 그리고 산업금속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 부분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쉽게 설명해 주신 우리 황병진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